자, 일주일이 어느새 지났네요. 송가원의 예술학교 2회차. 오늘은 고전과 관련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고전의 그 음악가들 세부 그리고 화가 세부 같이 이렇게 살펴보실 건데, 화가도 화가지만 음악이 아주 기대가 되죠. 오늘 또 진행해 주실 강사님 송가은 선생님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가 너무 큰가요? 저번 시간에 마이크의 힘을 제가 빌리지 않고 제 생목으로 열심히 했더니 끝날 때 목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속삭여 보려고. 네. 두 번째 보니까 지금 너무 반가워요. 오늘 처음 뵌 분들도 물론 있지만 너무 반갑고, 사실 저번 시간 제가 엄청 떨렸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 편안하고 되게 너무 설레이는 마음이 사실 있었어요. 오늘 처음 저를 보신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살짝 하면, 저는 피아니스트고요. 근데 네가 뭔데? 피아니스트인데 왜 그림이랑 이런 거 왜 설명하지? 또 궁금하실 거예요. 저는 사실 그래요. 전 그냥 피아니스트거든요. 역사학자도 미술학자도 화가도 아니고 그냥 피아니스트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빠는 작가고 제 동생은 미술을 했고 저희 엄마는 피아노를 쳤어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들이 다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어서 각자의 세계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어요. 친하지가 않았어요. 각자 세계에 너무 갇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뭔가, 그리고 제가 소셜하지 못해가지고 친구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인생에서 뭐가 궁금하거나 이렇게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제가 그 궁금증을 어디서 풀까라고 했을 때 누구한테 이렇게 속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럴 때 사실 저는 이제 예술가들의 이렇게 살았던 사람은 인생이 어떻게 됐나 여기서 이렇게 꼬였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나,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하다 보니까 인문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림을 좋아하게 됐고, 그렇게 하다 보면서 제가 이제 디아트라운지라는 예술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렇게 인문이랑 피아노나 음악을 결합한 콘서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해온 지가 한 6년 정도 돼가지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고전주의로 갈 건데요. 저번 시간에 우리 뭐 했죠? 바로크 했었죠. 바로크에서 뭐 생각나는 거 있나요? 그쵸? 아까운데 생각나는 게 없나 봐요. 뭐 핸델, 바흐 뭐 좋아요? 네, 그런 거 비발디도 나왔고 좋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크에서 이제 고전으로 이제 넘어갈 건데요. 고전주의 그림들이에요. 그리고 아까 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전주의에는 이제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음악가들이, 좀 짱짱한 음악가들이 이렇게 포진하고 있어요. 얼굴만 봐도 이 사람들 다 알겠죠? 누구죠? 그렇죠. 한 명 누구 모르겠어요? 맨 왼쪽 하이든이에요. 네네. 좋아요. 그래도 일단 셋 중에 둘 알면 반은 넘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고전주의 그림들을 뭐라고 하냐면 사실 신고전주의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고전주의의 키워드는 계몽주의. 계몽주의 좀 어려운가요? 계몽주의는 이제 이성, 그리고 조화, 균형,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바로크에 대해서 말했을 때 바로크는 뭔가 과장돼 있고 엄청 장식적이고 막 벨사유 막 번쩍번쩍 거기서 이제 더 심해지면 이제 로코코로 넘어가게 되는데 로코코는 더 사치스럽고 막 더 장식이 막 이런 것들에 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약간 질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전 다시 그리스 로마로 돌아가자 이런 이제 움직임이 일면서 그게 원래 르네상스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한 번 그 고전으로 돌아가자 그 얘기가 나오니까 신고전이라고 이제 이름 붙이게 됐어요. 그림 쪽에서는. 그때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예술 여행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가성비가 좋은 거예요. 10,000원이잖아요. 그쵸? 시간당 10,000원인데 그 당시에 그랜드 투어라는 게 유행을 했어요. 그게 이런 예술 여행이에요. 진짜 귀족들의 자제들이 이 코스를 도는 거예요. 특히 어디서 많이 갔냐면 영국 사람들이 되게 많이 갔어요. 그래서 영국의 귀족들이 이제 영국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파리 뭐 이렇게 프랑스를 거쳐서 이제 이태리로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 뭐 로마, 나폴리 찍고 올라가서 이제 베니스, 그 다음에 비엔나, 오스트리아 비엔나 갔다가 독일에서 뮌헨, 그러니까 뮤직이라고 발음하더라고요, 독일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뮌헨이랑 베를린이랑 해서 다시 이제 런던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엄청 유행을 한 거예요. 이때 갈 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리고 그냥 가지 않아요. 귀족 자제들이기 때문에 뭐 역사학자, 화가, 음악가 막 이렇게 가이드를 대동해가지고 이걸 설명해주고 역사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사람들이 다 대동해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막 미어 터지는 거예요. 막 이런 거 막 그림 보고 막 이렇게 이런 그랜드 투어가 이제 이 시대 때 18세기 엄청 유행을 했어요. 근데 이때 마침 우리 폼페이라고 들어봤나요? 폼페이라는 이 나폴리 근처에 있는 이 도시가 서기 뭐 49년인가 아무튼 기원은 79년인가 아무튼 그때예요. 몇백 년 전에 폼페이가 이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함으로 해가지고 도시 전체가 완전히 사라졌는데 그게 발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조그만 데가 없어진 게 아니라 이 천안 전체가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충청도 전체가 없어질 만큼 엄청 큰 도시가 순식간에 사라졌는데 그게 발굴이 이게 수로를 이제 파다가 뭐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곳이 얼마나 컸냐면 진짜 여기가 로마 시대에 진짜 귀족들이 휴양지였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LA에 산불이 났었잖아요. 그 굉장히 좋은 동네잖아요, 거기가. 그럼 베버리힐스나 진짜 유명한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것처럼 여기도 완전 귀족들이 이제 휴양지로 가는 곳이어서 너무 문명이 발달해 있고 이제 막 모든 것들이 너무 굉장히 최고급이었던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별게 다 있어요. 여기 보면은 시장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극장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냥 도시 전체가 이게 하나씩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 우리가 막 듣던 그 폼페이가 진짜잖아. 살아서 내 눈앞에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이 그랜드 투어가 더 보러 가야겠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앞에서 이런 발굴 현장들이 막 집이 나타나고 막 이런 거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더 이 그랜드 투어가 막 물살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이제 이 코스를 가게 됐어요. 그때 이제 영국에서 되게 많이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국 대사예요. 영국 나폴리 대사. 그래서 윌리엄 해밀턴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부인도 합식구도 너무너무 잘했대요. 그래서 이 영국 대사 이 사람도 인문에 되게 능했고 그리고 바이올린도 되게 잘하고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귀족들이 엄청 많이 오면 이제 대사가 가서 뭐 소개도 시켜주고 이렇게 할 만큼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은 베수비오 화산이 보이죠? 베수비오 화산은 아직도 활화산이래요. 언제 또 터질지 모른다고.
아무튼 그래서 저렇게 베스비오 화살을 뒤에 놓고 이 해밀턴 경이 윌리엄 해밀턴 경이 이제 막 영국에 오는 귀족들 왕족들을 또 여기 뭐 무슨 지역이고 막 이런 거 이제 설명을 가이드처럼 이제 해줬겠죠. 그래서 막 이제 기념품 가게도 엄청 성원을 이룬 거예요. 너무너무 너도 나도 보러 가니까. 그래서 거기서 음악회도 열리고 그림도 그리고, 그리고 폼페이 갔다 왔으면 필수품 돌 들고 와야죠. 거기서 나온 뭐 화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또 이게 사오거나 막 주워오거나 이런 게 또 유행이었대요. 갔다 온 사람은 너도 나도 우리 집에 폼페이에서 이거 가져온 돌이야 막 이렇게 자랑할 기념품들이 있었고, 괴테도 나 갔다 왔잖아. 나 폼페이 갔다 왔잖아.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사진 찍어서 바로 인증샷 올리지만 그 당시에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내가 폼페이에 다녀왔다, 내가 그랜드 투어 갔다 왔다, 이런 것들을 이제 남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의 이탈리아 전이 이렇게 후기도 올리고 책으로 냈어요. 그럼 이런 거 보면 또 사람들이 더 가고 싶겠죠. 괴테도 갔다 왔어. 나도 인증샷. 그래서 너도 나도 우리 팀 송가은의 예술여행팀 가서 이제 사진 찍자. 그래서 단체 샷도 찍고 뒤에 이제 유적들 이렇게 나오게. 그러니까 화가를 또 대동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겠어요? 너도 나도 나도 단독샷.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이렇게 나 베네치아 갔다 왔잖아,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까날레토라는 사람인데요. 작년에 내셔널 갤러리 전이 있었어요. 거기에 까날레토 그림들이 있었어요. 이 그림들이 베투타라고 해요. 이탈리아어로 이제 뭐 풍경을 말하는 건데요. 이 베투타 그림을 그리니까 사람들이 이거 엽서, 우리 이제 놀러 가면 거기서 엽서 이렇게 사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베네치아 풍경 이렇게 사오는 거예요. 이 까날레토라는 사람은 원래 조반니 안토니오 까날이라는 사람, 이게 본명인데 아빠 이름도 까날이에요. 그래서 작은 까날이라는 뜻으로 까날레토라고 불러요. 아빠도 화가여가지고 아빠는 이제 오페라 극장에서 이제 오페라 뒤에 있는 이제 풍경을 이렇게 배경을 그리는 화가였어요. 그래서 이제 까날레토도 아빠 밑에서 같이 그걸 그리는데, 이제 오페라 극장은 오페라 그 사람들이 갑질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진짜 너무 갑질 심해가지고 나는 그냥 조용히 풍경이나 그리겠다 이러면서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랜드 투어 온 사람들이 다 까날레토 너도 나도 이제 사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베네치아 풍경이 이제 많아요. 너무 좋죠. 그래서 저도 내셔널 갤러리전 갔을 때 까날레토가 누군지 저 그때는 모르고 너무 그냥 그림이 좋다. 그리고 너무 되게 진짜 같다. 그리고 요즘 이렇게 사진이랑 또 비교해 놓은 게 있는데 요즘이랑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만큼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까날레토가 계속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게 운하거든요. 그래서 운하가 어떨 때는 낮았다가 높았다가, 이게 풍경은 똑같은데 그런 차이가 또 찾는 게 또 재미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까날레토가 그린 베네치아 그림들이 이 그랜드 투어에 힘이 먹어가지고 이제 유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화가 3명을 소개할게요. 누군지 알겠어요? 모르겠죠? 아까 음악가들은 딱 보고 알았는데, 그치? 이분은 방금 말한 까날레토, 그리고 이분은 자크위드 다비드, 저분은 앵그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신고전주의에서 아무래도 왜 우리가 바로크 시대 때 화가들 이름 기억나나요? 까라바조. 네, 좋아요. 까라바조, 렘브란트, 그리고 벨라스케스.
그런 사람들 사실 이름만 들어도 이 화가들은 정말 유명하다. 지금도 알 수 있는 사람들인데 사실 신고전주의의 이 화가들은 그림을 보면 사실 알겠다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화가들의 이름이 그렇게 우리의 기억 속에 그림만큼 알려지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그걸 생각해보면 이제 카라바치오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우리가 그때는 바로크 시대여서 종교가 되게 중요한 시대라고 했잖아요. 그 종교에 의한 그림을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이 굉장히 우리한테 각인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때는 역사화를 되게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부터 나오는 그림들은 자크 루이 다비드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비드의 그림들을 보면 이게 이제 호라티우스의 형제들의 맹세라는 그림인데요. 이게 보면 이때 로마 시대 때 전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날 제국인가 거기에서 3명 뽑고 여기서 3명을 뽑아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저기 이제 옆에 있는 부인들이에요. 이 형제들 3명의 형제들의 부인들인데 저 부인들의 오빠가 아날 제국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이겨도 너무 슬픈 거죠, 가족들은. 근데 이제 이 형제들은 아버지 밑에서 저희가 잘 싸워보겠습니다! 막 이렇게 맹세를 하는 장면인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 묘하게 굉장히 권위적이랄까? 충성을 뭔가 강요하는 것 같은 이렇게 나라에 충성하고 애국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프로파간다라고 들어보셨죠? 이렇게 뭔가를 선전하고 이제 국가의 권위를 세우고 이런 데에 이용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의도로 그렸는지 안 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역사화를 그렸는데 이제 나중에 이 시대가 또 이제 계몽주의 시대가 여러 가지 혁명의 시대예요. 산업혁명 그리고 시민혁명 이런 혁명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계급들이 되게 이제 너무 명확했잖아요. 뭐 성직자 계급, 귀족 계급, 그리고 평민 계급 이런 것들이 이제 계몽주의로 이제 사람이 평등하다. 뭐 이런 것들이 또 미국에서는 독립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어수선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그림들이 되게 되었어요. 이것도 브루투스의 아들들의 시신을 데려오는 사신들 이런 그림이니까 여기서도 보면 이제 아들이 죽어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죽어서 올 때 가족들은 너무 부인이랑 아이들 너무 슬퍼하지만 담대하고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의미가 이제 숨겨져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마라의 죽음이라는 그림인데요. 근데 그때 이제 시민혁명, 이제 프랑스에서 일어나는 혁명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때 로베르 피에로인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시민혁명을 일으킨 그 주요한 사람들 중에 이 마라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막 루이 16세 막 다 단두대에 다 죽었잖아요. 마리 앙투아네트.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런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너무 무서운 공포 정지를 한 거예요. 다 말 안 듣고 우리 편 아니면 다 죽여버려.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마라도 그 편이었거든요. 자코뱅당이라고. 그래서 그 편에 있는 사람을 이제 너무 멋있게 그린 거예요. 이 사람 원래 이제 피부병이 되게 심했대요. 그래서 늘 이제 집에서 하는 마지막 이게 목욕, 이거 피부병 때문에 목욕을 하면서 이제 업무를 보고 그런 게 자기의 루틴이었는데 목욕을 하던 중에 이 암살을 당한 거예요. 근데 너무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바로크 시대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리심, 미켈란젤로가 만든 피에타상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예수님 구도예요. 그죠? 팔을 이렇게 쳐져가지고 너무 얼굴도 아름답고 피부도 너무 깨끗하잖아요. 이 피부병 때문에 지금 유황 목욕을 하고 있는 거라는데 그러기에는 그리고 암살당한 사람이 너무 단정하고 고귀하게 짝이 없어. 그래서 이제 이 다비드가 이제 같은 친구인 이 마라를 너무 아름답게 이제 미화를 시킨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이 그린 이 마라의 죽음. 근데 이거는 제목도 마라의 죽음이 아니에요. 이거의 제목은 제목이 그 암살한 여자의 이름이 제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막 난장판이 돼 있잖아요. 사실 저것도 뭐 이 사람의 뭐 피부경까지만 보여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기에서는 포커스가 저 여자에게 맞춰져 있고 이 마라를 어떻게 미화했는가.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도 이 혁명당을 위해서 되게 많이 사용이 되었다고 해요. 이게 이제 루브르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지루할 만큼 벨사이로 같은 데 가면 이제 많이 걸려있는 그림인데 이게 다 다비드가 그린 거예요. 그림은 너무 유명하잖아요. 이 시대가 또 나폴레옹의 시대입니다. 그쵸? 여기서도 되게 이제 나폴레옹을 보면 이 나폴레옹이 부인인 조세핀에게 왕관을 씌우는 장면이에요. 근데 나폴레옹에 대해서 많이 아시죠? 그러니까 이 왕관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왕도 할 수 없어요. 교황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황이 왕에게 이렇게 그 왕의 권위를 이제 주는 건데 나폴레옹은 자기 왕관은 자기가 쓰고 조세핀에게 자기가 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신격화한 거죠. 그리고 사실 이 교황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교황도 그려놓고 많이 썼다고 했나 옆에 있었다고 했나 아무튼 그래서 그 교황이 이 그림으로 보면 그 나폴레옹의 행위를 되게 승인해주고 되게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그림으로 남겨놓아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장면을 보고 있잖아요. 엄청난 사람이죠. 나폴레옹이 이런 자기 선전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다비드의 그림이에요. 그 알프스 산 오르는 나폴레옹. 그리고 저거는 이제 집무실에 있는 나폴레옹을 그린 건데요. 이것도 보면은 알프스 산은 저런 백마가 올라갈 수 없대요. 그리고 막 말이 지금 꼬꾸라질 것 같은데 나폴레옹 너무 우아하게 전혀 이렇게 얼굴에 미동이 없이 이렇게 딱 이렇게 너무 멋있게 약간 마치 그 트럼프가 여기 귀에 딱 있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미군 국기가 막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약간 그런 영웅의 모습을 딱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이 나폴레옹의 집무실에 있는 모습을 보면은 저 시계를 보면은 4시 13분 새벽 나는 새벽 4시 반 13분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어.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나폴레옹이 쓴 코드 나폴레옹이라고 나폴레옹이 법을 다 개혁을 했대요.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나폴레옹이 이렇게 손을 여기 놓고 있는 거는 이제 되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뭐 이게 뭐 프리메이슨의 무슨 인사법이다, 이렇게 비밀의 인사법이다, 아니면은 배가 아파서 그런다, 위험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제일 유력한 것은 되게 옛날 시대부터 그 귀족들의 인사법, 그 예절법에 보면은 이렇게 손을 넣는 그게 겸손한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폴레옹 전에도 이런 자세를 취한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나폴레옹이 가발을 쓰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루이 16세부터 막 그 옛날 시대 보면은 다 가발을 쓰고 있는데 나폴레옹은 로마 시대, 지금 신고전주의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 시대의 그런 사람들처럼 그냥 자기 맨 머리로 나는 입겠다. 그리고 옷도 막 화려한 옷이 아니라 군복 같은 옷으로. 그래서 패션에도 되게 영향을 끼친 거래요. 그래서 이게 자크의 다비드가 그린 나폴레옹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 시대에 폴 들라루슈라는 사람이 나폴레옹 그린 게 있거든요. 지금 그거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다비드의 제자였던 앵그르예요. 아까 전에 우리 3명의 화가 보셨죠? 까날레토 그리고 다비드 앵그르예요. 앵그르도 다비드와 나폴레옹을 거의 무슨 제우스 신처럼 제우스 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나폴레옹 안에 넣었어요. 이 독수리 이런 것도 제우스 신
그리고 이런 제우스가 항상 들고 있는 이런 것 봉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도 앵그르의 기법인데 그리고 앵그르라는 사람은 이 신고전주의 때는 사람들을 너무 이게 무슨 도자기로 빚어놓은 것처럼 그래서 아까 말해봤을 때도 피부병인데도 너무 피부가 곱고 정말 이렇게 우리 이제 뽀샵 처리한 것처럼 피부가 너무 좋고 이제 이런 결 같은 거에도 붓터치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기법이어서 앵그르가 진짜 그림을 잘 그리긴 했대요. 이것도 앵그르가 그린 건데요. 이때는 또 이 해부학적인 인체 그런 거를 무시하고 더 아름답게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요롱이잖아요. 너무 허리가 너무 길고 뭔가 되게 이상하게 휘어져 있는데 이런 선과 곡선과 이 여자의 아름다움 이런 거가 더 강조돼가지고 약간 매너리즘적인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막 저런 천 같은 거 보면 진짜 너무 사진 같죠? 이거는 되게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것도 앵글의 터키탕이라는 그림인데요. 이때 이제 오스만 투르크 그쪽에서 이런 터키나 이런 동양권의 이제 영향으로 해서 이런 그림들이 많은데 나중에 마네나 이런 사람들한테 되게 영향을 준 그림이어서 이 그림으로 어떤 구도 같은 게 마네한테 영향을 끼쳐서 이거를 보고 오마주한 그림들도 나중에 보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런 것도 피부가 너무 아름답죠. 이게 아까 말한 폴 글라르슈가 그린 나폴레옹이에요. 나폴레옹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었대요. 하지만 이제 조금 사실적으로 그린 거죠. 너무 그렇게 역사에 나오는 영웅처럼 묘사했다기보다 보통 알프스를 넘을 때는 아까 말한 그 백마는 갈 수가 없대요. 요새로 보통 가기 때문에 요새가 있고 그리고 나폴레옹이 막 자기가 알아서 갔을 것 같지만 알프스는 가이드가 없이 가기가 되게 힘들대요. 그래서 옆에 이제 가이드가 이제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이 있죠. 되게 피곤해 보이잖아. 너무 춥고. 그리고 이제 나폴레옹 약간 탈모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머리숱도 별로 없고 배도 좀 그리고 나폴레옹 키 되게 작았대요. 그래서 아까 그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 너무 키도 커 보이고 너무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린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이라고 해요. 나폴레옹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나폴레옹은 여기 이 코르시카 출신이에요. 코르시카가 어떤 데냐면 원래는 이탈리아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에서 영향을 받아서 원래 나폴레옹 이름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라고 이제 프랑스식 이름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나폴레옹은 보나파르트였대요. 그래서 이 이탈리아어밖에 사실은 나폴레옹이 할 줄 몰랐던 거예요. 이탈리아 영은 아니었. 그 당시에는 제노바령이었대요.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게 나폴레옹 엄마가 나폴레옹을 임신했을 때 코르시카가 제노바령에서 프랑스령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나폴레옹한테는 완전 득템이죠. 기꿀이죠. 자기가 코르시카 되게 섬마을 되게 출신인데 거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프랑스령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코르시카 출신이 어떻게 그 나폴레옹이 됐지? 이걸 보면은 이게 정말 이 사관학교를 이제 가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루이 14세가 직접 전쟁을 나가요. 그래서 전쟁을 지휘하는 건 왕족이나 귀족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천한 평민 출신이 군 사령관까지 올라가는 건 진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폴레옹이 막 그 코르시카에서 이제 원래 코르시카 독립을 위해서 싸우다가 이제 나중에 코르시카에서도 막 내전이 있다 보니까 밀려서 이제 프랑스로 가게 됐어요. 그 프랑스에서도 이제 포병이었어요. 그래서 이 대포를 쏘는 포병이었는데 거기서도 그냥 그렇게 막 엄청난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되게 조그만 전투 같은 것들을 하고 포병으로 뭐 이렇게 뭐 하고 한데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상이나 뭐가 중요하다기보다 내 출세, 내 명예, 내가 성공,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또 보시면 나폴레옹이 자기 PR, 자기 선전, 그리고 자기 이미지 메이킹, 브랜딩 이런 거 너무 잘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쌀을 어디서 봤냐? 이게 이제 나폴레옹이 되게 포병 시절인데 너무 자기를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케르라는 곳에서 이제 그냥 동네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아, 나는 로베스피에르가 맞다고 생각해. 지금 혁명당이 맞다고 생각해. 이런 얘기를 자기가 하다가 안 되겠어. 이걸 책으로 써야겠어. 그래서 보케르의 저녁 식사라는 책을 자기가 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거를 막 배포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혁명당 사람들이 이거 누구야? 얘 누구야? 이러다가 나중에 로베스피에르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사람 찾아내! 막 이렇게 될 만큼 요즘에도 그러잖아요. 요즘에도 자기를 알릴 때 책을 쓰고 명함처럼 책을 이렇게 주고 받는데 그 당시부터 이미 나폴레옹은 그걸 알았던 거죠. 그리고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을 갔다 온 후에 이제 막 갑자기 막 구원자처럼 이제 프랑스에서 인식이 됐는데 그때도 이집트 원정에서도 막 엄청난 막 승리를 계속 이룩한 게 아니래요. 이집트 원정 때도 이렇게 그때 패스트가 유행을 해가지고 전염병이 막 도니까 나폴레옹이 병 걸린 애들을 마약을 먹여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죽게 이렇게 따로 몰아놨는데 나중에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면 나폴레옹이 거의 무슨 예수님처럼 그 사람들한테 가서 손을 이렇게 막 만져주면서 옆에 있는 병사들 막 코를 막고 막 이러고 있는데 나폴레옹은 마치 그들을 치료하는 듯이 이거를 또 그림을 남기면 그림은 또 남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폴레옹 이런 사람이구나 진짜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이제 그림들 때문에 다비드나 앵그레가 그런 그림 많이 그렸고 신고전주의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보다는 이 그림이 더 우리들 기억 속에 많이 남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 화가에 대해서 이제 살짝 넘어가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빈고전주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 사실 진짜 너무 우리한테 알려져 있죠. 하이든이 1732년 이 연도가 좀 중요한 게 여기서 보면은 모차르트가 1791년에 죽었는데요. 되게 은근히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셋도 셋이 한꺼번에 만난 적은 없어도 둘둘씩은 만난 적이 있거든요, 다들. 근데 모차르트가 1791년에 죽은 다음에 하이든이 영국으로 가서 되게 성공했어요. 그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제 좀 지나면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1791년에 모차르트가 죽은 후에 베토벤이 비엔나로 왔어요. 그래서 데뷔를 하게 돼요. 그 얘기를 이제 생각해 보시고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고전주의 때 음악의 중심지가 어디였는지 아시는 분? 질문 진짜 싫죠. 제가 막 이런 거 하면 시작도 하기 전에 절대 저에게 질문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모르면 저는 더 기뻐요. 나만 아는 척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음악의 중심지가 오스트리아 비엔나래요. 알고 있었어요? 끄덕끄덕 너무 귀여워요. 네. 근데 우리가 저번에 바로크 시대 때 바흐 어디였죠? 그렇죠. 독일이었죠. 왠지 음악의 중심지 독일이었을 것 같은데 왜 갑자기 무엇 때문에 왜 갑자기 비엔나가 됐을까를 생각해
궁금하지 않나요? 저는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 이제 또 파헤쳐 봐야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그 사람들이 셋 다 아무도 그 비엔나 출신이 없어요. 하이디는 이쪽 아이젠슈타트 근처에 있는 로라우라는 곳에서 태어났고, 이제 하이든이 그러다가 나중에 아이젠슈타트에서 일을 해요. 그리고 모차르트는 어디죠? 그렇죠. 모차르트는 짤츠부르크 출신이고, 그리고 베토벤은 독일에 있는 본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비엔나 사람이 없는데 왜 비엔나가 그렇게 유명해진 거야? 도대체 하면은 이제 합스부르크 이제 넘어갑니다. 합스부르크 하면 생각나는 거 있나요? 그쵸? 우리 저번 시간에 누가 그렸죠? 공주님! 마르가리타 공주님. 벨라스케스가 그렸던 시녀들에 나왔던 공주죠? 그 공주랑 관련이 있어요. 우리 저번 시간과의 연결고리를 좀 찾아볼게요. 여기를 보면은 이게 합스부르크가 이제 다스렸던 영토들이에요. 신성 로마 제국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막 엄청나죠. 그러니까 거의 지금은 오스트리아가 엄청 조그만 나라지만 그 당시에는 이 영향력이 엄청났던 거예요. 스페인부터 시작해가지고 프랑스나 영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유럽, 그 오스만 투르크 이쪽 제외한 거의 모든 곳이 신성 로마 제국의 영향권에 있었어요. 그리고 합스부르크가 그만큼 어마어마한 그 영향력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 공주가 합스부르크 가의 공주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막 이렇게 전쟁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할 때 이 합스부르크 가 사람들은 우리는 결혼으로 영토를 확장하겠어. 그래서 계속 이제 유력한 도시랑 유력한 그 공화국이나 이런 나라들마다 다 결혼을 해가지고 확장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합스부르크 가 사람들은 합스부르크 가 사람들끼리만 결혼해서 우리만 계속 우월한 유전자를 남겨야 돼. 이렇게 해서 근친 결혼을 엄청 많이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때는 맨델의 유전 법칙 이런 거 몰랐나 보죠. 그래서 그럴수록 사람이 더 약해지는 거예요. 삼촌이랑 뭐 조카랑 결혼하고 막 이렇게 막 엄마랑 뭐 어떻게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유전병을 일으켜가지고 점점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보면은 이 합스부르크에서 유명한 유전병은 이제 부정교합의 얼굴이 이제 턱이 굉장히 길은, 그래서 초상화를 보면은 그 턱이 길거나 그런 초상화를 보면 거의 합스부르크 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몸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굉장히 요절했어요. 그래서 이 마르가리타 공주가 자라나는 사진들을, 그러니까 그림을 이제 그려서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삼촌이랑 결혼을 하기로 되어 있어가지고 삼촌한테 이제 자라나는 모습을 계속 그려서 보낸 거예요. 자기의 약혼자에게. 내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다. 근데 그걸 보면은 이제 얼굴이 조금씩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20살 때 그린 건데 21살 때 마르가리타 공주가 죽었어요. 그래서 20살 때 얼굴을 보면은 어렸을 때 막 4, 5살 때 얼굴이랑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때 이제 스페인 쪽의 합스부르크가가 거의 이제 끝나게 돼요. 그래서 이 마리아 테레지아라는 사람이 이 오스트리아의 이 여제인데, 사실은 그 마리아 테레지아의 아빠가 카를 6세인가 뭐 그런데 그분이 자식이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딸만 계속 있다 보니까 이 마리아 테레지아가 그 황제권을 여자라서 물려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제후들에게 이제 자기들이 내가 이제 황제권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거를 해가지고 완전히 황제가 되지는 못했지만 이제 이름으로는 남편 프란츠 황제에게 황제권 주고 마리아 테레지아도 여제로 이름이 불려요. 근데 마리아 테레지아가 너무 그 정치도 되게 잘하고 문화예술 쪽에서 엄청 후원을 많이 해가지고 문화예술이 단지 그냥 우리가 즐기고 오락거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권위를 세우고 사람들의 인식을 높이고, 그리고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 너무 넓다 보니까
이 언어가 통하지 않잖아요. 근데 음악이나 미술을 보면은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에 이게 오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로 이제 국가의 권위를 높이려고 했었던 거죠. 마리아 테레지아가 자식을 16명 낳았어요. 저번에 우리 바흐도 되게 얘기를 많이 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마리아 테레지아가 어렸을 때 너무너무 예쁜 공주로 막 소문이 자자했대요. 그래서 이 마리아 테레지아는 되게 롬바리안가? 아무튼 되게 조그만 공국에 있는 이 슈테판 왕자가 빙의로 유학을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서로 반한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거의 연애 결혼이라고 할 수 있는 커플이 마리아 테레지아랑 이 슈테판 왕자의 결혼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부부 사이가 좋았고 자식도 16명이나 낳고 유명한 이제 막내딸이 마리 앙투아네트.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너무 이렇게 영향력 있는 합스부르크가의 이제 그 당시의 이름은 이제 헝가리 오스트리아 공국이었는데 거기에서 중심지가 비엔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엔나가 너무 화려하고 모든 것이 집중되고 마리아 테레지아 궁에서 이제 유명한 음악가들이 와서 연주를 하고 모차르트도 와서 연주하고 하이든도 와서 연주하고 베토벤도 와서 연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곳이 음악의 중심지로 이제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 다음 누구라고요? 좋아요. 네, 하이든은 별명이 파파 하이든이에요. 하이든이 너무 사람이 좋아가지고 근데 하이든이 아빠는 목수였고 엄마는 이렇게 귀족 집에서 요리하는 사람의 조수였대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그렇게 평범하고 가난한 집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하이든이 음악적인 재능이 너무 있다 보니까 이제 이 하이든을 어디 음악교사 선생님 밑으로 보냈어요. 거기 가서 뭐 성악도 배우고 합스코드도 배우고 그런 걸 다 배웠는데 그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6살인데 그냥 엄마 아빠 떨어져가지고 거기 가서 뭐 잡일도 다 하는 거예요. 말레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제 그런 거 그냥 더부살이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 동네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성가대를 했는데 하이든이 목소리가 너무너무 예뻤대요. 그래서 우리 바흐도 보이 소프라노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이든이 소프라노 너무 잘하니까 마침 그 교회에 이제 예배를 보러 왔던 그 슈테판 성당의 음악 감독님이 너 이리 와봐. 오디션 한번 보러 와봐. 이렇게 해가지고 오디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슈테판 성당의 그 보이콰이어 빈소년 합창단 뽑혔어요. 하이든이. 그래서 여기 봐요. 525년 됐대요. 빈소년 합창단. 하이든님이 선배님이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이든이 소년합창단으로 활동을 했는데 너무 목소리 예쁘니까 아빠한테 막 카스트라토 하라고 이제 거세해가지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도 여기 남을 수가 있는데 이제 아빠가 그건 안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막았다고 해요. 근데 그러면 또 어김없이 변성기가 찾아오겠죠? 그 변성기가 찾아오니까 이제 하이든이 저기서 나가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족들 집안을 이제 전전하다가 거기서 어떻게 하면 음악 감독이 될 수 있을까, 바이올리니스트 할 수 있을까 여러 집을 돌아다니다가 결국 이분이 에스테르 하지 귀족이라는 분인데 이 사람이 그 아까 말했던 우리 오스트리아 헝가리 공국에서 엄청난 귀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집이 이래요. 이 사람이 벨사유 궁을 보고 뭐야 우리 집도 저 정도로 지어야겠어 막 이러면서 벨사유 궁을 보고 와서 자기 집을 저렇게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집 안에 막 무슨 연주회 장도 있고 여기는 가면 뭐 오케스트라도 있고 막 다 있는 거예요. 공연장도 다 있고 여기에 이제 하이든이 취직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궁정 이제 고용 계약서까지 이제 쓴 거예요. 그래서 하이든이 여기에서는 자그마치 28년을 근무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계약서에 보면은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자, 12시가 되기 전에 귀족님에게 가서 오늘 무엇을 연주할지 묻는다. 항상.
그리고 옷은 하인과 똑같이 입는다. 항상 유니폼을 입고 머리는 가발을 항상 착용한다. 그리고 귀족에게 와서 친한 척하지 않는다. 그리고 항상 공손한다. 그리고 오늘 뭐를 작곡하라고 하면 바로바로 작곡해서 낸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음악의 저작권, 그때는 저작권이 확실하진 않았겠지만 그거의 소유권은 에스타를 하신 궁정에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에서 정말 공무원처럼 일을 한 거죠. 28년 동안. 근데 하이든은 되게 그거에 막 반발감을 갖고 있다거나 싫어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어렵게 살아서인지 자기 모든 것이 충족되고 음악하는 후원을 해줄 수 있고 모든 게 보장되어 있어서 굉장히 성실하고 기쁜 마음으로 에스테르 하지 여기서 이제 28년의 근무를 성실하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곡이 엄청나게 나온 거죠. 후원을 받다 보니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다 연주. 자, 나 지금 여기 세미나실에서 일을 할 건데 여기 맞는 음악 부탁해. 우리 유튜브 뮤직 틀어서 우리가 이제 막 플레이리스트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그 음악 듣는 것처럼 내가 지금 나 지금 운동할 건데 지금 원하는 음악 틀어줘? 이렇게 유튜브에 얘기하는 것처럼 하면 이제 하이든이 연주하는 거예요. 나 지금 차 마실 건데 차 마실 때 맞는 음악 틀어줘. 그래서 막 하이든의 모든 곡들이 교향곡 6번 아침, 7번 점심, 8번 저녁 이렇게도 돼 있고 진짜 이 사람 거기서 교향곡이 몇백 곡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 심포니라는 개념이 하이든에서부터 출발했고 우리가 바로 그때 나왔던 음악 뭐였죠? 생각나나요? 콘체르토 그로소 생각나시죠? 약간 그거는 이렇게 스몰 그룹의 악기들이랑 큰 악기들이랑 약간 대결하는 그런 거였잖아요. 이 심포니는 동시에 울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협화음이 동시에 울린다 약간 이런 뜻을 갖고 있어서 그 교향곡의 출발 그리고 소나타 형식을 만들고 이런 것들 그리고 현악사중주 이런 것들을 이제 하이든에서부터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모차르트도 하이든 선생님한테 가서 배운 적이 있고 그리고 베토벤도 하이든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그리고 사람이 되게 온화하고 너무 사람이 좋아가지고 이 사람의 음악을 들어보면 되게 유머러스한 것들도 있고 음악 자체가 저는 옛날에는 하이든이 되게 재미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베토벤이나 모차르트처럼 막 이렇게 귀가 탁탁 꽂히고 막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되게 아름답고 조화롭다 그렇게 느껴서 오히려 매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고전주의 정말 가장 특징인 거예요. 아름답고 조화롭고 균형 있고 그런 것들 그런 협화음적인 그리고 성실하고 자기 삶이 그대로 음악 안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막 하이든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이든이 막 거기 에스테르 하지 궁에 거의 한 1년에 반을 근무를 해야 된대요. 그럼 이제 밑에 있는 연주자들이 막 집에 가고 싶잖아요. 근데 그걸 막 밑에서 막 분란을 일으킬 것 같으면 그래서 하이든이 작곡한 게 이별이라는 교향곡이래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이별하면 되게 슬픈 교향곡일 것 같잖아요. 근데 얘네가 너무 휴가를 가고 싶으니까 이제 연주를 하다가 한 명씩 사라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점점 사라져서 무슨 일이야 그렇게 작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곡의 제목은 이별입니다. 아이들이 휴가를 가고 싶어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미소 짓게 하고 누구도 이제 불쾌하지 않게 만드는 너무 정말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파 하이든이라는 별명이 진짜 너무 어울리고 그래서 제가 하이든을 좀 다시 봤어요. 너무 괜찮은 사람이죠. 근데 이 하이든이 죽은 다음에 하이든의 묘가 파헤쳐졌어요. 그래서 하이든의 이 두개골이 도난을 당한 거예요. 그 당시에 골상학에 관심이 있는 귀족들이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천재의 뇌는 그러니까 천재의 두개골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일까? 이제 그거를 연구하겠다. 이래가지고 하이든의 묘를 파헤치고 두개골을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막 이제 유족들이 이제 하이든은 이제 두개골이 없는 상태로 막 엄청 오랫동안 이거를 찾지를 못했대요. 그리고
찾으러 갔더니 그 사람이 원래 두개골을 또 빼돌리고 이제 이게 비싸게 팔릴 것 같으니까 다른 모르는 할아버지 뇌 이렇게 이걸 획을 줬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찾는데 145년. 그래서 오스트리아 정부가 직접 나서가지고 이제 하이든의 이 두개골을 찾아줘서 정말 이게 돌아오는 날에 오스트리아 정부랑 교황이랑 다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엄청 엄숙하고 공손하게 이 하이든의 이 두개골이 유족들에게 다시 돌아오는 그런 예배를 치렀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있던 것도 버리기가 좀 그래가지고 두개골이 2개 있대요. 그래서 이제 모차르트로 넘어가 볼게요. 모차르트는 너무 유명하죠? 이 모차르트가 이 왼쪽에 있는 걸 보면은 아까 전에 그 여왕님 이름 뭐였는지 생각나나요? 마리아 테레지아. 마리아 테레지아가 하사해 준 옷을 입고 있어요, 지금. 마리아 테레지아가 그 자기 아들들한테 입혔던 옷을 이제 모차르트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막 연주 잘하니까 이제 마리아 테레지아 앞에 와서도 연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옷을 입혔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모차르트의 뒤에는 박세리 아빠처럼 이제 극성 맞은 레오폴드 모차르트가 있습니다. 이 아빠가 되게 똑똑했다고 해요. 아빠가 이제 아빠가 바이올린도 되게 잘하고 뭐 음악, 수학, 문학 뭐 모르는 게 없을 만큼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처음에 란네르리라는 이제 모차르트 누나가 있었어요. 누나가 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이제 막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음악을. 근데 갑자기 3살짜리 모차르트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누나를 가르치는데 지가 막 피아노를 치더니 작곡을 막 하는 거예요. 뭐야 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난네를 좀 불쌍하게 난네를 너무너무 음악을 잘했대요. 근데 모차르트가 얘는 진짜 짤츠부르크의 기적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얘를 데리고 연주회를 다녀야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 이제 높은 귀족들한테 보여주고 그러다가 이제 마리아 테레지한테까지 가고 그래서 이제 엄청 돈을 많이 벌게 된 거예요. 모차르트 아빠가 이걸로 계속 이게 우리 가족의 비즈니스다. 난네를 또 같이 연주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온갖 귀족을 이제 돌아다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게 여행이 커지게 된 거예요. 모차르트가 연주 여행을 다닌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저 루트? 뭐라고요? 아니고 아까 맨 처음에 우리 그랜드 투어. 그랜드 투어 다녔던 코스랑 비슷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모차르트는 연주 여행을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그랜드 투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연주도 하면서 이렇게 엄청난 그 유럽의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옛날의 그 고전의 아름다운 것들을 그냥 남들은 그 귀족들이 진짜 돈 내고 보러 다니는 것을 모차르트 어렸을 때 연주 여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익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베네치아에 있는 린리 바이올리니스트랑 같이 이제 연주하면서 이제 그림으로 남겨진 거예요. 근데 모차르트의 이 천재성이 엄청 유명해진 그 일화가 있어요. 저기가 이제 성 시스티나 성당인데요. 그 당시에 이게 부활절 전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성 시스티나 성당에 그 전래곡으로 미제레레라는 곡이 있었는데 그 곡이 정말 비밀에 쌓여진 곡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부활절 전 주에만 연주가 됐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예배를 드리고 저거 부활절에만 가야지만 들을 수 있어 하니까 엄청 전 유럽에서 모여들겠죠. 그래서 이 악보가 비밀이었어요. 악보는 작곡한 사람 그리고 교황이나 어떤 사람 그래서 그 셋한테만 악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보가 유출되면 이거 파문이다. 그렇게 해서 엄청난 이 비밀에 쌓여진 이 미제레라는 곡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미어 터진 거예요. 그때 이제 모차르트가 이 성 시스티나 성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미실레를 곡을 들은 거죠. 근데 구성부로 돼 있대요. 바흐 막 3성, 4성도 어려워 죽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미친 6성부 막 이러는데 미실레 9성부로 돼 있는데, 이 모차르트가 한 번 딱 듣고 집에 가서 그걸 다 적은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거의 적고, 나중에 한 번 더 가서 이제 수정만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차르트가 엄청 유명해졌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교황이 막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한 게 아니라 너무 천재적이다 보니까 오히려 하사를 무슨 영예의 무슨 상을 하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모차르트는 진짜 엄청난 천재성을 갖고 있다. 그 일화로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모차르트는 누군지 알죠? 이 사람이 모차르트 부인이에요. 콘스탄체라고. 근데 원래 모차르트가 사실 좋아했던 사람은 옆에 있는 콘스탄체 언니예요. 콘스탄체 언니 알로이지아라는 사람을 먼저 좋아했어요. 이 집안은 누구네 집안이면요, 베버라고 아시나요? 무도회의 권유를 쓴 베버의 사촌. 그래서 이 베버의 사촌도 음악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베버네 집 딸들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이제 모차르트가 가서 뭐 이제 악보를 이제 베끼고 뭐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갔을 때 뭐 애들도 가르치고 뭐 이렇게 이 알로이지아가 노래하면 반주도 하고 막 그랬다고 해요. 근데 알로이지아가 노래를 진짜 너무 잘하는 콜로라투라 소프라노여가지고 처음에 너무 알로이지한테 반해가지고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청혼까지 했는데 까였대요. 그래서 나중에 콘스탄테랑 다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모차르트 어머니가 그쯤에서 돌아가시고, 이 모차르트 가족이에요. 아빠, 남매를, 그리고 모차르트. 그래서 아빠가 이제 워낙 무서웠고, 공격했고, 이제 모차르트를 막 데리고 막 이렇게 모든 것을 이제 아빠가 다 이렇게 스케줄 이렇게 해줘서 하다 보니까, 콘스탄체랑 결혼할 때쯤에서 아빠랑 좀 사이가 멀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후년에는 이제 모차르트가 혼자서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아빠랑도 사이가 좋지 않아졌고, 그리고 모차르트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생활 관리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다 해주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모차르트가 이제 짤츠부르크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거기 이제 이 대주교 밑에서 오르가니스트로 이제 하는데 너무 시시한 거예요. 모차르트 진짜 좋은 거 다 보고 다녔잖아요. 전 유럽에 궁정이랑 궁정, 귀족이랑 귀족, 온갖 화력을 다 보고 내가 취직한 곳이 내 고향 짤츠부르크라는. 그래서 남들은 짤츠부르크의 그 궁정악장이 아니라 짤츠부르크의 오르가니스트. 그냥 뭐 하이든이나 바흐 같은 사람이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했겠죠? 근데 모차르트는 너무 시시하고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제가 짤츠부르크에 갔다가 비엔나를 가면 짤츠부르크는 너무 화롭다 이렇게 했다가 너무 조그맣다 이런 생각이 진짜 들어요. 근데 비엔나만 가도 진짜 화려하다 막 이런데 모차르트는 정말 이 유럽의 좋은 거랑 좋은 거 다 보고 짤츠부르크에 왔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저기를 박차고 난 이런 걸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마리아 테레지아가 자기를 궁정 악장으로 불러주기를 바라면서 이제 다시 비엔나로 간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왕족이나 귀족이었다면 여러분은 모차르트처럼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고 너무 천재적이지만 내 말도 잘 안 듣고 자기가 막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그런 사람이 좋을까요? 아니면 하이든처럼 자 아침 곡, 네, 점심, 네, 저녁 뭐 이런 사람이 좋을까요? 그쵸? 모차르트가 더 좋다고? 이런 열린 귀족이 있었어요. 이런 열린 왕족이 있었어야 더 발전했을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진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아마데우스에서 보면은 되게 유명한 사람 있죠. 누구죠? 모차르트에 막 모차르트를 못 죽여서 안 달라는 사람처럼 나오는 그쵸. 살리에르가
궁정 악장이었어요. 마리아 테레지아의. 그래서 사실 막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막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냥 살리에르는 궁정 악장인데 뭐 부족한 게 있겠어요. 물론 모차르트의 천재성은 받겠지만 모차르트는 너무 어렸을 때 사실 너무 어렸을 때 천재들이 끝까지 잘 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모차르트가 비엔나에 와가지고 너무 화려한 걸 경험 많이 했다 보니까 너무 화려한 생활도 하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막 사치하고 자기가 귀족처럼 막 이렇게 하는데 돈을 벌려면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를 감당하려면 또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잖아요. 레슨을 한다든지. 근데 나는 레슨이 이 세상에서 제일 시간 낭비고 재능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레슨도 안 한 거예요. 그런 거 하는 자기 자신을 너무 이제 혐오한 거죠. 그래서 돈을 벌려면 자기는 뭐 마리아 테레지아 궁에 가가지고 뭘 한다거나 이런 것만 기다리다 보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모차르트가 비엔나에 와서 작곡한 곡들이 너무 인기가 있었는데 갈수록 모차르트는 이제 자기 천재성으로 작품이 이렇게 점점 심오해지는데 이 비엔나 사람들은 어려워서 못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모차르트의 곡을 원하지 않고 모차르트는 그래서 점점 31살의 나이로 묘절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해가 1791년 아까 근데 그때 사실은 모차르트가 영국에서 초청을 했었대요. 영국에 와서 우리 핸델도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핸델이 영국 가서 엄청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아예 자리를 잡았는데 영국에서는 워낙 그런 공연장도 많고 막 이렇게 원하는 수요도 많고 음악을 원하는 귀족들이 많았는데 내 생각에 영국 모차르트 갔으면 진짜 대성공했을 것 같아요. 영국 사람들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근데 자기는 싫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차르트가 거절하고 모차르트가 죽은 그 해에 하이든이 가게 돼요. 그래서 하이든이 그때 이제 에스테르하지 궁정 일을 그만두고 은퇴하고 이제 영국에 가서 성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놀라운 교향곡 이런 곡들 엄청난 교향곡들이 나와서 영국에서 인기를 얻고 그리고 그때도 인쇄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악보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팔리고 그래서 하이든은 되게 경제적으로도 풍요하고 성공도 이제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때 그 선제우가 돈에 왔다가 베토벤을 보고 너 되게 괜찮다. 모차르트한테 레슨 받으러 가봐. 그래서 보냈어요, 사실은. 그래서 비엔나로 레슨을 받으러 갔는데 모차르트 역시 막 자기 난 당구나 칠 거야 막 이러면서 너무 바쁘고 성실하게 레슨도 해주지 않았고 약속을 잡으면 베토벤이 이제 가 있어도 이제 레슨 하러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하이든이 본에 와서 이제 베토벤을 보고 그럼 내가 영국 갔다가 왔을 때 다시 와봐. 그렇게 해가지고 베토벤이 비엔나로 와서 데뷔한 게 또 1970년. 그래서 모차르트가 죽고 나서 이제 베토벤도 빔에 데뷔를 하게 돼요. 이쯤에서 베토벤 곡을 한번 제가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번 주에 이 피아노 얘기했는데 그 질문해주신 분이 오지 않았네요. 그때는 이제 합시코드가 뜯는 악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이제 안에 현이 있거든요. 그 현을 합시코드는 뜯어요. 그러면 이게 칭 하고만 울리는 거예요. 음이 지속이 된다거나 작은 음이나 큰 음을 낼 수가 없었어요. 다 용량이 똑같았고 이 길이도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고음악기로 연주하는 곡들을 들어보면 칭칭칭칭칭칭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제 베토벤 시대에 이제 피아노가 이제 개발이 되면서 작은 음도 낼 수 있고 큰 음도 낼 수 있고 지속도 할 수 있고 페달도 나오게 되고 이렇게 해서 베토벤이 어떤 작곡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영감을 주고 베토벤의 곡들이 스펙트럼이 점점 넓어질 수 있는 데에는 이 피아노라는 악기가 발명된 게 굉장히 커요. 근데 지금 이 작은 소리, 큰 소리가 잘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피아노 파트 이제 그만할게요. 어쨌건 열심히 쳐보겠습니다.
베토벤으로 넘어왔어요. 좀 우리가 이 베토벤으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큰 소리, 작은 소리 막 이런 게 막 극적인 부분들이 많죠. 베토벤은 어렸을 때 너무 귀엽죠. 그래서 베토벤이 어렸을 때 또 이제 베토벤도 연주를 잘 하다 보니까 베토벤 아빠는 얘를 모차르트처럼 유명하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떼돈을 벌어봐야겠다 이렇게 막 생각을 해가지고 베토벤 아빠가 좀 되게 알코올 중독이 심했고 되게 학대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막 베토벤을 어렸을 때부터 엄청 연습도 막 밤에도 계속 시키고 계속 연습하고 또 연습해 그래서 누가 오면 바로 자는 애도 깨워가지고 또 쳐보라고 하고 막 이럴 만큼 베토벤이 되게 어린 시절이 아빠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리고 막 베토벤 9살인데 얘는 6살이다. 우리 엄마들이 목욕탕 같은 데 갈 때 애들 나이 속여가지고 들어보는 것처럼 베토벤 아빠도 어릴수록 더 영재라고 인정받을 것 같으니까 막 나이까지 속여가지고 연주를 시키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베토벤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베토벤이 청력을 그렇게 하면서 되게 힘든 나날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베토벤의 이야기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베토벤이 저게 보청기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귀가 점점 멀어져 가니까 베토벤이 뭐 여기에 이렇게 바 같은 거를 대서 진동을 느껴가지고 소리를 이렇게 어떻게든 들어보려고 했다거나 그리고 저거는 이제 여기 증폭기를 자기가 이제 달아가지고 어떻게든 소리를 좀 들어보려고 했었는데 이제 점점 베토벤은 이제 소리를 잃게 되고 그리고 어린 시절에 이제 아빠가 굉장히 이제 술을 많이 먹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도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왜냐면 아빠한테 되게 수치심을 많이 느껴가지고 자기가 가장으로서 이 집안을 아이들 먹여 살리고 음악을 해가지고 이제 되게 똑바르게 살아야겠다. 아빠처럼 살지 말고 내가 이 집안을 잘 일으켜야겠다. 음악을 잘 해야겠다. 그래서 베토벤의 음악에서 보면 그 베토벤 성격이 정말 나와요. 정말 이렇게 완벽주의적인 모차르트나 뭐 슈베르트 같은 사람들은 그냥 음악이 그냥 술술술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바로 작곡이 막 되고 근데 베토벤은 물론 그렇게도 했지만 고치고 또 고치고 엄청 이렇게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었고 엄격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한테 이제 귀가 점점 멀어져 간다는 것은 너무 치명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피아노를 잘 치고 싶은데 이 소리가 안 들리면 정말 얼마나 소리가 엉망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베토벤한테 사실 제일 유명한 거는 이 하일리겐 슈타트라는 유서예요. 베토벤이 이제 너무나 절망스러우니까 유서를 쓰고 나는 이제 죽어야겠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나는 삶을 끝냈을 거야. 그때 하일리겐 슈타트에 가가지고 쓴 유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베토벤이 이 아까 말한 것처럼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자기가 삶에 있어서 굉장히 흠없이 살려고 되게 노력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자기가 결혼도 하지 않고 그 결혼도 되게 힘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귀족의 삶이 아니었다 보니까 음악가들이랑 사랑에 빠지면 아무도 결혼을 허락하지 않다 보니까 자기 결혼도 이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귀도 멀어가고 그리고 성격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가지고 베토벤이 항상 귀족들이랑 많이 싸웠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귀족들이 막 이렇게 하십시오 막 하이든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호락호락하지 않고 귀족은 몇백 명, 몇천 명이 앞으로도 더 나올 수 있지만 베토벤은 나 하나뿐입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고고해서 근데 베토벤의 음악을 들은 사람들은 너무 음악 좋으니까 귀족들도 베토벤이 저렇게 해도 베토벤 음악 한번 듣고 싶다. 레슨 한번 받고 싶다. 베토벤 연주하는 거 한번 보러 가고 싶다. 곡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귀족들이 굉장히 베토벤을 존중해줬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 베토벤이 이 계몽주의 시대에 그런 이성에 대한 것, 귀족이나 이런 계급에 대한 것, 사람이 이게 평등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들으면서 나도 음악인으로서의 권리를 지키고 싶다. 이런 것들을 최초로 시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사실 하이드는 음악 하인이라고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음악 공무원처럼. 그런데 베토벤은 그 음악인으로서의 어떤 자기의 자존감이나 그런 것들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베토벤이 처음에 나폴레옹을 엄청 좋아한 거예요. 이게 나폴레옹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코르시카 막 이탈리아어밖에 할 줄 모르는, 그래서 되게 말도 못하니까 되게 무시를 당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그 혁명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 나라를 새로 개혁하는구나. 나폴레옹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영웅 교향곡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는데, 나폴레옹이 어떻게 돼서 왔어요? 자기가 자기 머리에 왕을 씌우고 왕이 되어서 다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나폴레옹의 그것에 너무너무 이제 실망을 한 거죠. 그래서 원래 여기 보나파르트라고 써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찢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웅 교향곡이 원래 나폴레옹에게 환상하는 영웅 교향곡이었는데 그 이름을 떼어버리고 그냥 영웅 교향곡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처음 영웅 교향곡이 시작하는 거를 분석한 책을 보고 너무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면 이게 맨 처음 시작 도입부의 악보인데요. 막 영웅하면 우리 막 운명 이런 거 있잖아요. 빠빠빠빠 이런 거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은 처음에 맨 처음 도입부는 그냥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사람들을 이렇게 일깨우는 것 같은 그런 걸 하다가 저기 이제 맨 처음에 주제가 그 첼로 부분에서 나와요. 이게 멜로디인데, 주제 멜로디인데, 이게 원래는 그 독일 지방에 진짜 서민들이 추던 그냥 되게 소박한 왈츠의 주제라고 해요. 누구나 들어도 아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아리랑 이런 것처럼 구전으로 전해져 오는 멜로디였대요, 이게. 근데 여기서 이게 그 평범한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영웅 군주가 이렇게 붙잡아주는 이런 거를 주제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영웅이라는 어떤 존재가 빵빵빵빵 해서 뭔가를 제압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서민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이 이렇게 힘이 없거나 무너질 때 붙잡아주는 존재로 영웅을 생각했구나. 그래서 제가 베토벤은 역시 다르다. 그거를 정말 이 영웅 앞부분을 분석한 걸 보고 너무 제가 진짜 그거에 되게 감동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베토벤이 위대한 게 뭐냐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베토벤이 자기 스스로 지켜놓은 규칙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결혼 생활도 없었고, 그리고 조카 카를이 있었는데 그 카를을 자기가 이제 아버지로 내가 너의 양부를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가 있었는데도 저 엄마는 막 음해를 해가지고 막 양육권 싸움을 엄청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나쁜 년이다, 엄마는 음란하다, 문란하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음해를 해가지고 자기가 양육권을 가져왔어요. 내가 쟤를 똑바로 키울 거야 이렇게 하면서 진짜 무서운 엄격한 그런, 자기가 사실 아빠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본 적도 없고 자기가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조카를 그렇게 키우려고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베토벤이 자기가 작곡을 그렇게 완벽하게 해내는 것처럼 그 자기 조카라는 사람 자체도 자기가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무너지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이제 카를이 권총 자살 시도를 해가지고 카를이 죽지는 않았지만 나는 이제 큰아빠한테서 벗어나고 싶다. 큰아빠 너무 숨막히고 정말 자기라는 사람을 봐주는 게 아니라 나는 아빠야. 그래서 아버지 역할을 너무 완벽하게 해내고 싶은 그냥 창조자의 역할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게 베토벤이라는 사람이 작곡한 그 모든 곡들에도 사실 들어있어요. 근데 베토벤이 제가 이 시대를 나눌 때 고전주의에도 베토벤이 있고 사실 낭만주의에도 베토벤이 있거든요. 베토벤이 고전에서 낭만을 연결시켜주고 고전으로부터 낭만까지 이르게 되는 진짜 엄청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바흐의 그 24개의 평균율과 전주곡을 했을 때 그거를 메타니스트들이 구약성경이다 라고 말하면 그 베토벤 소나타 32개는 신약성경이다 할 만큼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베토벤이 이 말기로 갈수록 제가 진짜 감동한 부분들이 뭐냐면 이렇게 완벽주의자적이고 자기의 자기가 정해놓은 규칙 안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는 사람이 후기로 갈수록 진짜 그 조카의 권총 자살 그리고 자기의 귀가 점점 멀어지고 그 인간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게 베토벤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합창교향곡에서 그 사람의 그 코랄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게 베토벤이 어떻게 보면은 베토벤은 절대 음악에 정말 음악은 음으로만 이야기한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표제 음악 우리 막 월광 이런 거는 베토벤이 절대 붙인 제목이 아니고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이제 악보를 잘 팔려면 그런 제목을 붙이면 잘 팔리니까 그런 제목들을 붙여서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월광이 달빛이 너무 아름다워 라고 생각하면 베토벤이 극혐하는 내 음악은 음악으로만 이야기하는데 내 이 음들을 달빛이라고 제한지어 버리다니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토벤은 음은 음으로만 이야기해야지 음 안에 텍스트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마지막 두 번 교향곡에 합창 슐러의 시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거 자체가 베토벤이 자기 원칙을 깼고 자기가 절대 고수하던 거를 내려놨다는 얘기거든요. 그거에 가장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베토벤의 마지막 사중주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이 영화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영화 되게 좋거든요. 이게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 14번을 이제 토대로 해서 만든 영화예요. 그래서 베토벤의 사실 이 현악 사중주가 그 음악 중에서 가장 듣기가 어려운 고난이도 곡이라고 해요. 이게 현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각자 내 연주자가 각자 연주하면서 각자 지휘자도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각자를 서로를 들으면서 연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고난이도의 이 현악 사중주 중에서도 이 마지막 14번이 마지막 번호는 아니지만 후기의 현악 사중 중에서 이 14번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7악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7악장으로 되어 있다는 거는 이 현들이 우리가 이제 연주회장 가면은 오케스트라도 시작하기 전에 막 튜닝을 하잖아요. 튜닝을 하고 또 이제 악장 사이에서도 막 튜닝을 해요. 이제 음을 맞추려고 음이 틀어지면 듣기 싫으니까. 근데 이 베토벤 현악 사중주는 이 14번은 7악장인데 한 번도 쉬는 구간이 없어요. 그리고 악장이 끝날 때마다 아타카라는 이 작곡가가 써놓은 이 아타카라는 음악 용어가 들어가거든요. 아타카는 뭐냐면 쉼없이 바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이 현들이 7악장까지 가는 거는 무조건 음이 틀어지게 돼 있어요. 베토벤이 극혐하는 거예요. 음이 틀어지게 돼 있는데 그게 그냥 틀어지고 음이 맞지 않고 균형이 깨지고 인간의 약함이 드러나는 것들을 베토벤이 수용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베토벤이 이 후기로 갈수록 인류애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9번 교향곡에서 가장 그 슐러의 그 시가 들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정말 인류애거든요. 근데 그 인류애가 베토벤이 아마 그 초창기에 나는 완벽주의자, 나는 모든 것이 완벽해 라고 했을 때 그 얘기를 했으면 다가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베토벤이 진짜 자기가 고수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인간의 약함을 정말로 자기 몸으로 받아들이고 아 인간은 내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리고 약함을 수용할 때 진짜 강한 사람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큰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 베토벤 얘기할 때 항상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이 아타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그 4명의 현악사중주 연주자들이 다 엉망진창인 삶이 막 나와요. 누구는 바이올린 선생님이 첼로 선생님 딸이랑 레슨하다가 막 이렇게 그 아이랑 사귀고 그리고 첼로 선생님이 파킨슨병에 걸리시고 그래서 이 푸가라는 이 팀이 깨질 위기에 처하는데 모든 연주자들이 막 삶이 막 꼬이고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우리 삶을 보면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삶이 막 완벽할 것 같지만 매일매일 엉망진창 막 잘 못하고 어그러져도 그냥 그래도 꿋꿋하게 나아가는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저는 베토벤이 전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후기로 갈수록.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저의 엉망진창인 베토벤 아까 B창의 2악장을 들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완벽하게 저도 이 클래식 중에서는 베토벤의 9번 교향 합창
좋아했어요. 그 그건 요즘 이제 걸어놓고 욕조에 들어가가지고 몸을 담고 듣고 있으면 상상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아, 저기 한이의 손가가 나오고 공중부양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오늘도 좋았죠? 네. 다음 주는 예정되어 있는 낭만주 그리고 그 다음 주 25일은 인상이죠. 근데 안부를 전해드릴게요. 아까 우리 강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천안시 교향악단이 이제 소만을 하던 게 있었어요. 꼭 해보고 싶은 연주곡이 뭐냐. 전에 제가 워크숍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단원들이 제일 많이 선택한 곡이 말러고요. 그런데 요번에 3월달에 천안예술연합에서 말러를 만들었는데 그걸 기념해서 25일날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지휘자가 말러를 가지고 액정 콘서트를 하는 거예요. 그때 시간이 되시면 11시에 여기 오셨다가 그것도 듣고 저녁에 7시에 또 와서 마지막 강의 듣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날 참석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연주회 때 올 수 있도록 티켓 2매씩 드리기로 선하시는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때 좀 같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대전서부터 여기까지 와가지고 강의해 주신 우리 송가은 선생님한테 박수 한번